요님들 아마 로봇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지혜 경제쇼 요에서 중국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경전 경희대 교수님과 박지민 36KR 코리아 대표 모셨는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연초부터 굉장히 AI 관련해서 뭐 강연이나 그리고 강의, 뭐 연설 이런 거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바쁘셨죠? 네, 아무래도 새 사업 계획이나 새 어떤 계획을 세우시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강의들이 많았습니다. 네, 올 한해도 많은 곳에서 교수님을 모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오늘 경제쇼 요에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박지민 대표님 우선 36KR 코리아 대표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청자님들 약간 낯설게 느끼실 수도 있어서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36KR 코리아는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고 티커는 KRKR입니다. 본사는 중국에 있고 설립은 2010년에 됐고 2019년도에 상장을 했는데 주요 국가는 중국 말고도 싱가포르, 일본 그리고 작년에 한국까지 설립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주요 사업은 이제 FM가이드 같은 이제 플랫폼과 그리고 공유 오피스 그리고 3억 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미디어 그 밖에 직접 투자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 워낙 많이 갔다 오신다라고 들었습니다. 최근에도 다녀오셨죠? 네, 1월 초에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할 때 네. 이제 대표단과 함께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한중 관계가 이제 정치적인 이슈랑 사실은 결부가 되는데 모두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공감했던 거는 한국에서 이제 절대적으로 수출을 하는 국가 1위가 중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중국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뭐 기업인들도 이제 네. 중소벤처기업 대표님들까지 다 공감했었고 중국에서도 이제 계속 순풍이 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두 분과 중국 로봇 산업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좀 얻어볼 건데요. 두 분에게 좀 공통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올해 로봇 산업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2022년 11월에 챗GPT가 나오고 나서 한 3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생성 AI 혁명을 느끼고 있는데 네. 이제 그 다음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에이전틱 AI, 특히 또 작년부터는 젠슨 왕이 이제 물리 AI, 피지컬 AI라고 하기 시작했고 이제 미국에서 흔히 뭐 GPR, 제너럴 퍼포스 로봇 또는 휴머노이드라고 불리는 로봇들이 나타나고 중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로봇들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2025년에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2025년은 상당히 미국과 중국을 그냥 바라보는 입장이었다면 네네. 올해 1월에 CES에서 현대자동차가 드디어 이제 아틀라스를 선을 보였고 2028년에 양산하에 들어간다는 발표를 또 했고요. 예. 그다음에 모베드라는 것이 어떤 CES 최고 혁신상을 받으면서 이제 출시되는데 상당히 인상적인 그러한 피지컬 AI 또는 로봇의 모습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네. 또 LG는 클로이드라는 가정용 로봇을 선보이면서 세탁물을 이렇게 줬더니 세탁기에 넣는 모습을 너무 이제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시연했는데 예. 그러면서 제로 레이버 홈, 그러니까 무노동 가정이라는 걸 이제 실현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차는 약간 생산 현장에 사용하겠다. 그다음에 뭐 택배나 이러한 어떠한 자율주행 로봇을 선보였다면 이제 LG는 이제 가족용을 또 선보였고요. 또 심지어는 젠슨왕은 알파 마요라는 그러한 네.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을 선보이면서 이제 벤츠와 합작해서 이제 1분기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제 선보이겠다. 이렇게 되면서 젠슨왕이 뭐라 그러냐면 그것이 어떤 물리 AI의 첫걸음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네. 우리가 로봇이라는 것을 물리 AI 하나로 보면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그 다음으로 휴머노이드가 어떻게 이제 나올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2026년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1월 스타트하면서 2026 CES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현대차의 아틀라스를 실물로 처음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정말 로봇 기업으로 번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당시에도 이제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굉장히 저도 보면서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1월은 반드시 경제쇼에서 로봇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오늘 의미가 깊다라고 보여지고요. 박재민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왜 올해 로봇이 중요한지 네.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예. 우선은 저는 이제 주로 중국 시장만 보고 있고 중국 산업 기술 기업을 보고 있는데요. 일찍이 2010년 초반대부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중국 제조 2025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목표 시점은 2049년도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제조업을 부흥시킨다라는 걸로 보여질 수 있으나 우리가 지금 화두로 갖고 있는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용 로봇, 가정용 로봇, 서비스용 로봇이 그때부터 이제 태동이 돼서 지금 막 성과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유명한 이제 춤추는 로봇 중에 유니트리라고 있는데 거기는 아직 프리 IPO 단계고요. 유비테크라던가 다양한 중국의 전 산업 전방위 분야, 군사, 의료, 가정용, 청소용, 그리고 식당용 로봇이 지금 중국은 상용화가 돼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양산을 하겠다. 내지 이제 개발을 완료해서 시제품을 보여주는 단계인데 중국은 이미 수차례 검증과 테스트를 거쳤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술이나 산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마 중국을 로보틱스를 떼놓고는 이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짚어주셨는데 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취임하자마자 피지컬 AI 3대 강국 아래 들겠다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지컬 AI 같은 경우에는 로봇과 자율주행으로 대표되고 올해는 그거를 확실하게 좀 보여주는 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중국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국제 연구기관이 최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로봇과 자율주행은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한 발 앞서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네, 작년 9월, 10월 그때 산업연구원이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제 한국과 중국 비교했을 때 한국은 기술은 좀 중국과 비슷하지만 인프라나 어떤 비용은 중국이 앞서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저는 사실 기술도 많이 밀려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CES를 보기 전까지는 한국의 로봇 산업은 유치원생이고 네. 중국은 대학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CES 보고 나니까 조금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단계가 올라갔나요? 네, 그래서 한 이제 초등학생 올라갔고 유치원생에서 초등학생으로. 네, 아직 그럼 초등학생과 대학생은 최소 6년의 차이가 있는데 네. 또 한국 잘 따라잡으니까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뭐 한국과 중국을 비교할 상황은 아니고 네. 이제 미국과 중국이 어떠냐의 문제인데 이제 특히 휴머노이드나 제너럴 퍼포스 로봇 분야로 이제 한정되면 산업용 로봇은 오히려 일본이 앞서 있다면은 네. 이제 이런 휴머노이드형 로봇은 중국이 또 펀딩 관점에서도 전 세계 총합의 한 3분의 2, 또 기업의 수도 3분의 2, 또 생산 대수도 이제는 중국이 2025년 기준도 한 회사가 뭐 10,000대까지 생산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예. 그런 이미 생산돼서 사용되고 있는 개수도 이제 중국이 미국을 압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또 로봇을 전공한 인재 측면에서도 네. 또 중국이 미국을 압도하고 그래서 사실 생성 AI나 뭐 우리가 얘기하는 초거대 언어 모델 이런 쪽은 미국이 앞서가고 중국이 따라가는 구도지만 지금 휴머노이드 분야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보다 중국이 훨씬 앞서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이 아주 잘 접근을 해주신 게 우리나라와 중국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차별적인 경쟁력을 제대로 분석해야 된다. 이건 이제 와닿았습니다. 중국이 훨씬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는 좀 자명한 것 같아요.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예전에는 네. 중국은 로봇 팔이나 다리만 잘 만들지 네. 그 우리는 갖다 쓰면 되고 우리는 뇌를 잘 만들면 돼라는 어떤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 얘기는 벌써 중국은 로봇 팔, 다리 같은 그러한 부품 산업, 공급망에 그러니까 로봇 한 대를 생산하는데 90% 이상을 자급자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팔꿈치나 이런 데 감속기가 정밀 감속기 같은 경우는
일본이 아직 강한 거고요. 액추에이터 같은 네, 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예. 그리고 그 고급 반도체, 예. 로봇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또 아직 미국보다 약하기 때문에 중국은 그런 감속기나 반도체 제외한 것들은 한 90% 이상. 결국 그렇게 공급한다는 얘기는 값싸게 한다는 것이고 요즘 국제적인 공급망 분리 현상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유사시에 그런 것을 조달할 수 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있다. 시간적인 대응력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도 제 대학 때 제 기숙사 같은 방 친구들이 다 로봇을 만드는 친구들이었는데요. 정말요? 네, 오. 그러면 주말마다 이 친구들은 청계천에 가서 네. 그 모터를 구합니다. 근데 그 모터는 또 일본에 있는 거죠. 고급 네네네, 모터는. 네. 그러니까 저희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런 뭔가 로봇 하나를 만들려는 시도를 하려면 그것은 그냥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아니라 나사 하나, 그렇죠, 모터 그렇죠. 하나를 다 모아야 하나의 로봇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공급망 관점에서 중국이 또 강점을 갖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이제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줄만 알았는데 아시다시피 2025년 2월에 딥시크가 나오면서 네. 중국이 이제 뇌까지 앞서가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많은 기업들이 중국산 파운데이션 모델을 쓰고 있는 그래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산 오픈 소스는 그렇게 강한 성능이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중국은 당분간 미국을 따라잡기 전까지는 우리가 오픈 소스로 달리자 해서 오픈 소스를 많이 풀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뇌까지도 점령하고. 중국이 점점 점령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뇌와 팔다리, 근육이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긴장하고 있는 것이죠. 네. 박지민 대표님이 앞서서 중국 기업은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차별화된 경쟁력, 각각의 기업마다 이런 부분을 눈여겨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님들은 투자의 관점에서 또 바라보시거든요. 아, 네. 그렇다면 중국의 상장 기업, 네. 그에 따른 차별화된 기술, 이런 부분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콩에 먼저 상장된 기업들은 이제 유비테크라는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있습니다. 심천에 있는데 여기는 이제 서비스 로봇도 만들고 네.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도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유비테크가 약간 유니트리보단 덜 알려져 있지만 대중에게는 유비테크도 좀 볼만하고요. 그리고 두봇이라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휴머노이드 로봇보다는 스마트 로봇팔을 만드는 회사도 홍콩에 상장이 돼 있고 그리고 긱플러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얼마 전에 한국에 잠깐 왔었는데 여기는 물류 자동화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 밖에도 이제 홍콩 말고 이제 중국 A주 본토주에 상장한 회사는 시아선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산업용 로봇 자동화 그리고 에스턴 오토메이션은 이제 제조 로봇 자동화 그리고 이제 에코박스라는 회사는 또 이제 가정용 로봇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밖에도 되게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지금 홍콩이라던가 중국 A주 그리고 코스닥이나 나스닥에 해당하는 과창반 커청반이라고 하는데 거기 상장한 회사 외에 지금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 IPO 준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IPO 준비하는 거 말고도 우리나라에 코넥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중국에도 이제 코넥스 같은 이제 창업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이제 상장한 기업들 혹은 상장 준비하는 기업들을 많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 투자에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굉장히 중요한 재료이거든요. 여러분 꼭 참고해 보시고요. 작년에 왜 중국 로봇 AI 기업들이 월등히 급등하는 흐름들 여러분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올 한해도 꾸준히 차트 흐름들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사실 어떤 산업이든 간에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규모의 경제라는 게 따라붙습니다. 돈을 엄청 투자하면은 그게 될 수밖에 없는 동력이 되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힘은 규모의 경제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로봇 산업 역시 양과 질에서 앞서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고 지금도 그런 흐름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박지민 대표님 보시기에 어떻게 느끼시는지 중국 본토에 가보면 워낙 뭐 자율주행이나 뭐 로봇 이런 부분 많이 시연될 것 같다라는 생각 들거든요. 아, 예. 실제로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도시인 심천뿐만 아니라 우한이라던가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합비라는 도시, 다양한 중국의 2, 3선 도시까지 지금 침투해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침투라는 말이 적합한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떠나서 우리가 보통 중국을 대륙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지금 동남아 시장을 진출할 때 RCEP 협정을 맺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언론에서 접했던 1대1로 국가, 그리고 RCEP에 해당하는 국가들에서 계속해서 로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로봇을 계속해서 교육하고, 그리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인력들을 계속해서 이제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중국은 딱 3단계로 합니다. 기술을 개발해서 이제 상용화를 하면은 바로 정부에서 그거를 갖다가 시범으로 구입을 합니다. 조달 네. 형태로. 예. 그래서 이제 자국 내 기업이 기술 자립을 통해서 만들어졌을 경우에 그걸 우선 구매하는 목록이 있는데, 마치 혁신의료 약품 혹은 혁신의료 기계처럼 중국도 혁신 로보틱스가 이제 다방면에서 계속해서 군사, 뭐 교육 혹은 식당, 뭐 관공서에서 계속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정부가 이제 나서서 모태펀드로 출자해서 투자도 하지만 끝단에서는 구매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 제품들이 아직 뭔가 완성적이진 않더라도 이게 지금 상용화되고 있고, 지금의 이제 중국에서 로보틱스 단계는 아까 이경정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저는 이제 대학생을 넘어서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게 윤리 규제까지 지금 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시제품이 나와서 네. 이제 선보이고 있으나, 이 각각의 영역에서의 로봇들이 이제 어떤 이제 따 나오라고 하는 대뇌, 그러니까 브레인으로 이제 어떻게 사업을 했었을 때 뭐 자율주행 쪽이든 혹은 이제 휴머노이드 산업용이든 가정용이든 이 윤리 규제까지 건드리고 있어서 아마 우리가 이 점을 좀 많이 지켜보면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지점을 딱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대표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중국은 일단 만들고 시장이 판단할 거야. 그리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도 상용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의 본보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중국을 많이 안 가봤습니다만, 그래서 모신 거이긴 하지만, 뭐 기사 같은 데 보면은 중국 특파원들의 기사 보면은 중국은 AI 관련된 쓰레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많이 시도하고 버려지는 것도 많고, 뭐 그런 제가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뭐 단순하게 제품이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표현 중에 AI 쓰레기라는 표현이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으나, 네. 결국에는 중국의 특수성 중에 하나가 기업의 형태가 국유기업과 국영기업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게 또 이제 정부가 컨트롤하는 기업들인데, 그런 기업들에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무인화된 이제 AI 형태 자판기라던가, 네. 이제 혹은 이제 중국의 호텔은 거의 모든 호텔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은 로봇이 집 앞, 호텔 방 앞까지 배달을 해줍니다. 한번 보고 싶네요. 예. 근데 그게 브랜드가 다 달라요. 예. 통일된 브랜드를 네. 다 사지 않고,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마치 삼국지처럼 이제 어떤 지역, 동북 지역은 네. 어떤 브랜드, 화북 지역은 어떤 브랜드. 그래서 이제 그런 브랜드들에 대한 분배도 분명히 중앙에서 이제 컨트롤하지 않을까. 근데 그에 따라서 사실은 찍어내는, 양산하는, 네. 약간 기술은 떨어지고 이제 좀 정교함이 떨어질 수 있으나 그런 제품들은 아마 많이 있을 거고, 제품뿐만 아니라 사실은 기업들도 지금은 중국에서 저희가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을 봤을 때 한 14만 개 정도의 AI 관련 직간접적인 기업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유령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왜냐면은 정부 사업이 그만큼 마중물이 많은 것처럼 또 법인은 있지만 또 실제로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그것도 하나의 좀 약간 부정적인 면이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보기에는 어떠세요? 그 중국은 상용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 본질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중국은 아무래도 국가가 많은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국가가 많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로봇 기업들을 많이 이제 일으켰고 거기서 지금 벌써 이제 거르는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이제 로봇 마라톤 대회가 관련돼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제 북경에 실제로 갔었거든요. 가셨어요? 네, 이장지구에서 오. 로봇 마라톤 대회를 했는데 네. 해프 마라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km 정도 뛰는 거죠. 6개 로봇이 이제 완주했고요. 그중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 한 회사께 2개가 있었기 때문에 5개 회사의 로봇이 완주했을 겁니다. 몇 개의 기업이 참가를 한 한 거예요? 수십 개 정도 나왔습니다. 예. 근데 창피한 얘기지만 한국 기업은 아마
없었어요? 나오지도 않았지만 예. 제가 판단하기에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럼 2026년 올해는 만약 또 로봇 마라톤도가 열리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기업이 과연 20km 이상을 이제 달릴 수 있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 유치원 초등학생과 대학생 차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6개 완주 로봇이 다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빨리 달린 로봇, 그다음에 한 번도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은 로봇, 또 한 번도 부품을 교체하지 않은 로봇. 그러니까 부품을 교체하거나 배터리를 교체할 때 약간 페널티를 줍니다. 시간을 5분, 그것도 10분 이런 중요하군요. 식으로. 예. 네. 그리고 넘어졌을 때 또 일으켜주면 안 되는 그런 혼자 규정이 딱 있습니다. 일어나고. 그래서 예. 한 번도 안 넘어진 로봇, 한 번도 배터리를 교체 안 한 로봇, 부품을 교체 안 한 로봇, 가장 빨리 달린 로봇. 그다음 8월에는 또 로봇 올림픽이 열렸지 않았습니까? 네, 네. 예, 북경에서 또 그래서 이제 그냥 달리기만 한 게 아니라 뭐 권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네. 이제 여러 가지 종목을 했던 거죠. 그런 것이 좀 저는 중국이 혹시 이런 걸 군사용에 쓰지 않을까도 좀 걱정을 했는데 이미 베트남과의 국경지대에 이제 유비테크의 로봇이 설치돼서 검문도 수행하고 컨테이너 검사도 수행하고 그럼 24시간 로봇이 있는 겁니다. 산업 현장에 곳곳에 투입돼서 네, 이미 그러면 열일을 하고 있네요. 국가가 일단은 수요자가 돼서 예. 수요 기업이 수요 주체가 돼서 사주는 거죠. 이게 한 500억 정도의 그 이제 매출을 일으켜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와의 국경에는 아예 로봇개가 총을 이제 장착하고 네. 순찰하는 그러한 어떠한 테스트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산악 지형 같은 경우는 사람이 다 그걸 순찰하는 게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그다음에 뭐 방사능도 체크하고 그러니까 사람 군인에게 시키기 어려운 일을 이제 이렇게 국경 지역에서 벌써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중국은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 이율곡의 10만 양병성 얘기했던 네, 것처럼 네. 우리나라도 이런 로봇 예비군을 만든다는 심정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돌이켜 보면은 작년에 그 미국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 관련한 이슈인데 AI 반도체 칩을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라고 해서 한때 그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수출을 하라 뭐 이렇게 번복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때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그러면 안 된다. 중국의 자립 속도를 훨씬 빠르게 해서 우리가 못 따라갈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중국은 이미 그런 쪽에서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국산화도 뭐 하드웨어 쪽에서는 90% 하자라고 이미 얘기를 인력이 로봇 관련 인력이나 AI 제가 뭐 다니는 AI 관련 국제학회를 가보면 네. 일단 중국 이름의 저자가 있는 논문이 한 60% 이상일 겁니다. 오. 그다음에 그 중에서 진짜 국적이 중국인 사람이 한 40%. 그러니까 사실은 전 세계 AI 논문의 60% 이상이 일단 차이니스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만약 기술 규제가 일어나면 독립이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건 현명하지 못한 정책일 가능성이 크다. 지금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코스모스라는 로봇 개발 플랫폼을 중국의 로봇 회사들이 또 쓰고 있습니다. 네. 또 한국의 현대자동차나 또 한국의 로봇 기업들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그런 열린 생태계 안에서 중국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픈 소스 이런 부분도 많이 사용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또 전략이겠네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중국의 그 로봇 관련한 산업 정책들 어떻다고 평가하세요? 일단 밀어주는 거에서는 1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제가 네. 그 작년에 저희 한국공학한림원에서 중국 굴기 대응에 관련된 이제 꼭 로봇뿐만 아니라 AI라든가 바이오라든가 또 뭐 배터리라든가 이런 분야 그때 박지민 대표님도 자문을 해주셨었는데 네. 그때 제가 좀 한번 봤습니다. 중국이 과연 어떻게 정책을 했길래 이렇게 중국 굴기가 실현됐고 이제 한국이 뭔가 좀 이제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 어느 날 된 거죠. 네. 네. 가장 큰 거는 일단 그 중앙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 기조를 확실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2025년에 10년 전인 2015년부터 일단 제조에서 그리고 AI에서 2025년에 최고가 되겠다라는 선언을 했고 그 선언 하에 여러 가지 정책을 같이 일관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전체 정책 기조가 명확했다. 한국은 이제 정권 교체가 계속 일어나는 민주화된 국가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싸워야 될 거는 정치로 싸우더라도 뭔가 좀 길게 잡아놓은 것은 일관성이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런 이제 민주화된 한국과 지금 중국의 차이가 일단 그 부분에 정책의 일관성의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정부와 또 지방정부가 상당히 경쟁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분야만 해도 조금 전에 박지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어떤 지방 도시에도 로봇 산업이 침투했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약간 다르죠. 중앙정부는 전체적인 R&D나 이런 제도적으로 하는 것이고 네. 지방정부는 어떤 구체적인 세제 지원이나 그렇죠. 어떤 입지라든가 이러한 인력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 나왔지만 그 정부가 국가가 수요처가 돼주고 있다. 근데 사실 늘 중국의 정책에서는 이제 위험이 있죠. 네. 이것이 시장과 정말 맞아서 나중에 결국 민간과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과연 로봇 기술이 얼마나 금방 올 것이냐. 아마 중국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뭐 국방이나 좀 더 이런 공공이나 국가 관점이 더 먼저 가면서 또 굉장히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은 호텔에서의 어떤 배달이나 이런 민간에서 또 부드러운 부분 이렇게 같이 가면서 지금 조화를 찾아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인재 양성 부분에서도 중국이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열심히 하긴 합니다만 지금 이게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52시간 있잖아요. 주 52시간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그렇지 않다라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전통의 일자리와 네. 새로운 이제 일자리를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이미 중국은 제가 조사하기로 작년에만 이제 거의 수능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1,000만 명이요? 네, 1,300만 명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제 하락세긴 하지만 네. 이제 한 해에 그렇게 수능을 보는 인구가 학령 인구가 그렇게 많다는 거는 배출되는 인구도 많습니다. 네. 유학 학생들이 더군다나 또 중국은 아시다시피 미국에 가도 어느 나라에 가도 유학생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통의 산업은 굉장히 치열하고 사실 실업률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AI, 이제 신산업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제가 한국에서 지금 AI 관련된 석사를 다니진 않아서 잘 모르겠으나 중국은 중관촌이라는 실리콘밸리가 있는데 거기 중관촌 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실제로 대학은 아니고요. 그 북경에만 30개 이상의 대학이 있습니다. 특수대학 같은 느낌인가요? 네, 이제 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대학인데요. 네. 북경시에서는 북경대든 칭화대든 혹은 다른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하든 석박사들이 자기 전공과 AI를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그 AI를 괜찮네요. 교육할 때 네. 참 특이한 거는 기존의 컴퓨터공학과 관련 교수님들을 뽑지 않고 산업 현장에 있는 이제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교수로 초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AI 플러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것이 교육 현장에서 실현된 것이 중관촌 대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는 계속해서 중국이 인재를 배출하고 있고 그럼 전통 산업에서 지금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중국에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로봇들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러면은 결국에는 유지 보수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또 내세우고 있는 전략이 직업 기술의 부흥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업기술 전문학교, 우리나라 치면은 폴리텍대학교라던가 이런 이제 전문 학교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이제 AI 산업에서 이제 좀 유지보수할 수 있는 인력을 키우는 것 개발보다는 연구개발보다는 유지보수 쪽으로 좀 많이 이제 교육을 좀 재편하고 있습니다. 네. 왜 우리나라는 성적 잘 나오면 의대에 가려고 하는데 중국은 공대 가려고 해서 AI 시대에 중국이 앞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교육 현장에 계시니까 문득 교수님에게도 이 질문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좀 변화를 해야 될지 그런 거 평소에 고민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는 젊은이들의 선택이 옳다고 보는 편입니다. 저는 의대 가는 것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AI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그러네요. 우리의 어떤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이쁘게 살고 우리 인간의 몸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정말 똑똑한 한국의 젊은이들이 잘 선택하고 있다 생각하고 네. 중요한 거는 오히려 의대를 갈 적성이 안 되는 친구가 의대 가는
그런 것은 좀 그 개인적 불행이 아닐까.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이미 공대를 가겠다는 친구들은 공대를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좀 그 과장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고요. 네. 또 AI가 대중화되면 오히려 요즘 뭐 철학과가 더 인기라고 하는 것처럼 기술은 AI를 사용하면 되고 각 분야에서 그 AI를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꼭 공학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그냥 각자가 자기 인생을 선택하는 데서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로봇 산업과 관련된다면 한국은 아무래도 인구가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52시간제, 그러니까 중국이나 실리콘밸리는 첨단 산업에서 996을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근데 한국은 52시간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도 부족하고 전공의들 열심히 그동안 일했는데 그거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럼 결국 환자들만 손해고요. 지금 많은 박사들 그나마 부족한데 그 사람들이 좀 더 시간적으로 더 일하겠다고 하면 그걸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고급 인력을 하나 만드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는데 네네. 그분이 그냥 1.5배 좀 더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부탁할 수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혁신 기업 트랙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어떤 규제에서 벗어나는 기업을 그런 트랙을 하나 세우면 한 회사 내에서도 직원들이 선택할 수 있겠죠. 나는 원래 인프라를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9 to 6 일해야 되는 그런 직종이다. 나는 R&D하고 나는 좀 더 몸보다는 머리를 쓰고 또 AI랑 붙어가지고 거의 24시간 일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시간 제한 없이 원격 근무도 하고 일주일에 뭐 70시간도 80시간도 일할 수 있는 그럴 용의가 있다라는 그 트랙으로 두 개 나누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중국이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는 거를 그냥 쳐다만 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최근에 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회장이나 이런 분들도 그동안은 그런 발언을 굉장히 아끼다가 네.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또 얘기하시는 걸 봤을 때 정말 그런 부분들에서 국민들의 어떤 합의와 또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솔직한 답변이고요. 현실적인 답변이다라는 생각이 확 와닿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에 앞서 있는 로봇 산업에서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피지컬 AI 3대 강국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떤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은 굉장히 운이 좋았고 예. 한국은 계속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한 나라입니다. 네. 월드컵 축구도 중국이 그렇게 피파 회장님도 중국이 제발 나가길 바랬는데 못 나갔죠. 그렇게 축구 선수가 많았는데도 중국에서는 국가대표 감독이 부정으로 선수를 뽑는 그런 뇌물을 받아서 중국 국가대표가 과연 중국 최고의 선수들로 되어 있느냐라는 그런 의심을 중국 국민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국은 굉장히 일찍 월드컵도 나갔고 4강도 했고 왜 그런가? 결국 우리는 아무래도 소수 정예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그 재벌이라는 것이 많은 욕을 먹어도 재벌이 있었고 지금 자동차 산업도 보면 뭐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현대차 또 LG 각각 그동안 조금 지지부진했는데 국민들이 야 중국한테 진다 계속 2025년에 떠드니까 올해 그래도 CES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면에서 소수 정예의 대기업 하지만 그걸로 부족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리얼월드라는 기업이 최근에 창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 연쇄 창업가인 유중희 대표가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손흥민 같은 친구죠. 손흥민, 이강인 같은 약간 엘리트들인 거죠. 그럼 그런 기업들이 만든 로봇 기업을 좀 잘 가꿀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리얼월드라는 기업은 우리나라 대기업 거의 전부가 투자했습니다 이미. 왜냐 알아본 거죠. 네네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기존의 대기업의 힘 거기 이미 좋은 인력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좀 우리 옛날 태능 선수촌 같은 좀 엘리트 체육했던 것처럼 엘리트 로봇 기업을 좀 키워주고 네. 예, 그러면서 여기를 좀 잘 가꿔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은 좀 인해 전술로 나갈 수 있다면 한국은 좀 더 중국보다 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한 상황 아닌가. 그러면서 한국은 그 대신 또 시장 경제라는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어떤 생태계, 우리나라 K-팝이 이렇게 퍼진 이유가 미국 플랫폼 유튜브나 X 같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굉장히 잘 활용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약간 그런 미국 플랫폼을 잘 안 쓰려고 맞아요. 했다는 예, 거죠. 예. 그래서 한국은 미국과도 가깝고 중국과도 가깝고 일본과도 가까운 그런 면에서
잘 활용하는 그런 전략이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중국 특집이긴 한데 미국과 중국의 격차 이런 부분도 잘 활용해야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앞서 나간 국가들을 그 로드맵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 쪽 뭘 좀 보면 좋을지 이거 좀 궁금해지네요. 엔비디아 젠슨왕이 이번 CES 기조연설에서 네. 크게 두 가지의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율주행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알파 마요를 통해서 그동안 네. 자율주행하면 그냥 테슬라와 웨이모가 양분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엔비디아가 툭 끼어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것이 물리 AI의 첫 스텝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작년까지만 해도 코스모스라든가 이런 로봇 관련 뭐 그루시라든가 이런 엔비디아 중심의 로봇 개발 체계가 눈에 보이는 게 없었는데 이번에는 저 같아도 나도 이 엔비디아 생태계에 들어가서 한번 로봇 만들어 볼까? 이런 느낌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을 한 회사가 폐쇄적으로 개발하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 거죠. 오픈 소스를 통해서 굉장히 춘추 전국 시대와 같은 로봇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이 그럼 늘 미국과 같은 플랫폼을 좀 만들어 보고 싶기도 했고, 네. 근데 로봇에서는 좀 늦지 않았나. 그런 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로봇 플랫폼에 갈 수도 없고, 또 중국은 90% 이상을 국산화하는 그런 서플라이 체인을 제대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한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이런 겁니다. 예전에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 뭐 팜 파일럿이니 뭐니 해가지고 굉장히 작은 이런 스마트한 기기들이 있었는데 결국 아이폰이 나와서 세상을 평정했고, 네네. 다행히 한국은 삼성전자가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밀착하면서 2대 상품이 됐죠. 스마트폰 시대에. 이제 한국은 이 로봇이 아직 그 히트 상품 하나가 안 나왔는데 그 하나를 우리나라 회사에서 아까 리얼월드 같은 회사에서 하나 그냥 히트를 쳐주면 정말 한국 정말 세계 2강도 갈 수 있죠. 네. 로봇 시대에서. 그래서 그런 어떤 야심찬 전략이 하나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 첫 번째 히트 상품이 중국에서 나올 것이냐 미국에서 나올 것이냐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한국이 그 다음을 잡을 것인가, 이 두 가지 트랙으로 전략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박지민 대표님이 앞서서 중국의 현장의 모습을 말씀해 주실 때 자율주행 엄청 발전한 도시 우한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근데 그 중에서 규제 완화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혁신 그 산업을 위해서는 뭐랄까요,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전이 약간 그 담보되지 않더라도 기술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올려서 경쟁에서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인즉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을 시도했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엄청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될 거잖아요. 근데 제가 뭐 비공식적으로 어떠한 관계자랑 얘기를 했을 때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 이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감안하면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사실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예. 사실은 이 관점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와 중국의 전반적인 의견 수렴과 정부의 정책의 전달이 확실히 민주적이냐 아니냐가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 공동의 의견 수렴과 사람들의 이제 합의 혹은 이제 관련 협단체라던가 이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은 사실은 이제 당 중앙에서 이제 어떤 문서를 통해서 이제 시범직으로 선정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는 사실은 다른 볼멘 소리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100%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그게 시작이 가능한 거고요. 그 대신에 그거를 시작함에 있어서 중국이 그래도 특별하게 어떠한 사고가 이제 지금 나오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아까 이좌을 가셨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좌은 사실 북경에서 완전 외곽입니다. 네, 완전 센트럴이 아니고 외곽이라서 중국의 이런 시범지구
무언가를 보여주는 상황을 보시면은 자율주행 로보틱스든 혹은 이제 이런 마라톤을 할 때도 이제 테스트를 거칠 때는 항상 완전 변두리부터 뭔가 좀 한적하고 그쵸. 시골 같은 느낌의. 네, 그래서 예. 쉽게 예를 들면은 지금 바이두라는 회사에서 아폴로라는 자율주행 택시가 심천 완전 핵심 도시 한 가운데서 이제 운행 중인데 그게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이제 테스트와 이제 시범이 거쳤고 네. 그다음에 SF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아시아 최대 물류 회사는 지금 이제 드론으로 산간 도서 지역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다 이제 태풍이 불 때도 테스트해보고 그다음에 폭우가 내릴 때도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서 그래도 사고가 날 수도 있겠으나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다른 국가라던가 자체적으로 이제 중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기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태클을 거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그게 한국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더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한국 로봇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한국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뭔가 밀어주는 부분이 필요할 텐데 평소에 어떤 생각 갖고 계셨나요? 한국이 지금 네. 월드 베스트 LLM 사업 네. 그 5개 AI를 만드는 회사를 처음에 선정하고 2개로 줄이겠다. 이런 거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비슷한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은 정부 주도로 가더라도 좀 공정하고 경쟁이 있고 투명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랬을 때 더 힘을 좀 잘 내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그러한 R&D에서 뭔가 투자를 하지만 그것들 다 모든 국민이 지켜볼 수 있는 네. 그런 관점에서 경연대회처럼 가는 형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국은 지금 이제 중국과의 경쟁에 완전히 직면해 있습니다. 20년 전, 25년 전 생각해 보면 그 당시 한국이 일본 경제의 10분의 1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느새 따라갔죠. 그건 뭐냐면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라는 어떤 디지털화에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감으로써 이제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본을 신경 쓰기보다는 이제 중국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죠. 그러면 네. 좀 더 중국을 잘 알면서도 또 윗세대들은 약간 중국에 대한 약간 그 주눅이 들어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686 세대나 579 세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히려 MZ 세대나 알파 세대는 중국과 좀 더 대등하고 중국을 이기겠다는 마음이 있고 그러면서도 또 중국과 큰 반감이 있는 세대가 아닙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우리 박지민 대표님이 그런 대표 주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중국을 잘 알면서도 중국과 대등하게 중국을 이기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세대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세대들이 좀 잘할 수 있게 정부가 또 우리 민간의 이 선배들이 판을 잘 깔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략 산업이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AI, 반도체, 2차 전지, 뭐 바이오, 조선 우리가 노력하고 앞서 나가야 된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산업이 중국 역시 같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교수님부터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자 옆에 있어라. 네? 그래서 저는 중국이 옆에 있는 게 네.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뭐 나라를 닫고 있는 때 오히려 더 가난했고 네. 내부의 정치나 민생은 더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옆에 일본이 발전할 때 일본이 80년대 세계 최고일 때 한국의 경제도 좋았고요. 네. 또 90년대 중국이 개방되면서 2000년대 중국이 발전할 때 한국도 또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강대국이 또 옆에 있다는 거는 저는 우리 한국 국민은 늘 그렇게 평생 살아온 국민들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거기서 굉장히 우리가 같이 얻을 것도 있고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경쟁자로서 네네. 네. 경쟁과 협력을 하는 거죠. 예. 중국도 우리가 필요한 것이 분명히 있고 예. 우리는 또 일종의 또 자유민주 경제 체제를 갖고 있다는 면이 또 하나의 굉장히 또 장점이기도 하고요. 네. 박지민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지금 36KR이라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사실은 지중, 그러니까 중국을 알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한중간에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은 이 윗세대,
이제 저희 아버지 세대, 그러니까 좀 정책을 결정하는 이제 60년대나 70년대 태어나신 분들이랑 지금 90년대생, 2000년대생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1월 초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방중했을 때 다들 동의를 했던 대사가 수평적인 협력 관계가 구축입니다. 근데 저희 윗세대는 제가 봤을 때 비교적 수직적으로 중국을 네.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삼성이 현대가 중국 가서 수직적인 형태로 사업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수평적인 거를 넘어서서 배워야 되는 게 많습니다. 중국 북경의 네. 마포 같은 신촌 같은 지역을 해정구라고 합니다. 네. 이제 구죠. 마포구 같은. 거기에는 37개 대학이 있습니다. 북경대, 칭화대, 인민대를 포함해서. 거기 학생이 44만 명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44만 명한테 이제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이제 무조건 이제 어떤 걸 시키냐면 OPC라는 걸 시킵니다. OPC. 네, 원펄슨 컴퍼니인데요. AI를 에이전트로 활용해서 미국- 교육시키는 거예요? 네, 교육을 먼저 하고 예. 그 다음에 이거를 연금술사처럼 이제 각자의 특색에 맞춰서 조합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우수한 개발자가 로봇을 개발을 하든 하드웨어를 개발을 하든 혹은 뭐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든 그런 회사랑 붙여서 본인이 이거를 갖다가 다양한 방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예.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판을 깔아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작년에 왔었던 회사 중에 교수님한테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회사가 홍콩에 상장한 엑스탈파이라는 회사인데요. 네. 엑스탈파이는 AI로 혁신 약품 업체들 이랑 이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상 과정을 도와주고 있고 우리나라 탑티어 제약회사랑도 일하고 있는데 엑셀파이가 자체적으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누구든 자기네 이제 데이터랑 플랫폼을 쓸 수 있게 네. 오픈으로 해놨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할지는 물음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짧게 요약을 하자면은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월 초에 상하이에 이제 방문을 했고 상하이의 미래도시라고 불리는 장장과학성에 이제 방문을 한 게 네. 언론에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런 데가 중국에는 국가급으로는 200개가 있고 우리나라의 도에 해당하는 성급은 1,600개가 넘습니다. 네. 규모가 더 크네요. 예, 쉽게 말하면은 판교가 2,000개가 된다는 거죠. 어림잡아. 판교가 2,000개. 네. 예. 거기서 나오는 네, 네. 실패하는 기업들 그리고 성공하는 기업들 다양할 텐데요. 네. 얼마 전에도 중기부 간담회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이 실패할 수 있는 용기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중국은 가장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정부 문서는 네모 동그라미 대시가 많습니다. 뭔가 형식적이라는 거죠? 네, 네. 형식이 많은데 중요합니다. 근데 중국은 국무원, 국무총리실이든 중국의 어떤 지방자치단체들이든 줄글입니다, 다. 그리고 IR 자료들도, IR 발표할 때도 PPT도 보면은 디자인을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돈도 기술이 있고 이제 확실히 연구를 하면은 마음껏 이제 지원을 하고 네. 이제 정상적으로 그게 집행이 되면은 또 실패를 해도 또 도와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형식과 문서와 이제 연구비 정산과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것들이 굉장히 관리가 철저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실은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행정 관리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울 건 배우고 가져올 건 가져오면서 아까 말한 OPC가 됐든 중국의 대표적인 엑스탈파이 같은 홍콩 상장사가 됐든 혹은 중국의 형식적인 것을 깨버리는 이런 문화들을 우리도 어느 정도는 좀 알고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2,000개의 이제 이런 전진 기지를 네. 우리가 이제 동쪽부터 서쪽까지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작년에 경주에서 우리나라가 2025 에이펙 정상회담 아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래간만에 한국을 방문해서 화해 모드의 물꼬를 사실 텄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초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해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앞으로 산업, 그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협력하고 경쟁하지만 어쨌든 동반자의 관계로 잘 성장해서 윈윈하기 위해서 앞으로 교류 촉진 이런 부분이 중요해 보이는데 마지막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방향이 좋을지요?
에이펙이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고 한중 간에 지금 다방면에 이제 10개 이상의 MOU를 체결해서 부처별로 지금 순환이 되는 것 같으나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뭘까요? 그거는 저도 한국인으로서 아쉬운 부분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적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계속 선거를 통해서 바뀌지만 중국은 박근혜 대통령 때도 윤석열 대통령 때도 지금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까지 계속해서 시진핑 주석이 그 팀을 이끌고 부처들을 수장들이 이끌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뒤, 4년 뒤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끝났을 때도 과연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을지 네. 그게 첫 번째 이슈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이 일어나더라도 지금 현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마땅한 인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인력은 기술 베이스도 중요하지만 중국 현장에서 일을 해본 중국 기업에서 일을 해본 사람들이 부족해서 대중견 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이 인력에 대한 중국을 잘 아는 사람, 언어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 두 번째가 문제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아무리 AI가 이제 발전하고 또 우리가 뭐 딥시크나 챗GPT 같은 이제 LMM이 발달하더라도 가장 얻기 어려운 게 저는 결국에는 아까 철학을 말씀해 주셨지만 휴먼 리소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챗GPT나 딥시크나 또우바오나 다양한 플랫폼에서 나에게 알리바바 마윈의 연락처를 알려줘 하면은 개인정보로 다 블락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시 돌아와서 의사결정권자와 어떻게 컨택하고 신뢰를 쌓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피지컬 AI의 어떠한 제품을 만들어도 그거를 판매를 할 수 있어야 되는 루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건설하려면 그 관계를 만들려고 하면은 아마 굉장히 적지 않은 시간을 기업들이 이제 인력이라던가 세일즈에 투입을 해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제가 다소 기업이라던가 경제 쪽 협력 쪽으로 조금 치우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좀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올해죠. 올해 심천에서 에이펙이 열리는데 에이펙에 가서 단순하게 직전 이제 국가의 경주에서 했다는 걸로만 참석하기보다는 심천에서 또 하이테크 페어라는 게 열립니다. 네. CES보다 더 거의 큰 규모로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이 참여하는데요. 피지컬 AI 관련 기업들이 거기 가서 많이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 한해 정말 로봇 산업이 주축에 돼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산업을 이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중국 모습을 잘 보면서 정말 피지컬 AI의 3대 강국 안에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두 분의 말씀 들으면서 요님들도 투자의 포인트를 빠삭하게 좀 느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또 중국 관련한 트렌드 이런 부분 좀 포착이 되면은 이제 경제쇼 요에 나와주세요. 고맙습니다. 글로벌 투자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는 중국 기술 그리고 산업 그리고 정책을 함께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공부해 봐요. 네, 중국과 같이 협력하고 같이 경쟁해요.